안녕하십니까, 윤 소장입니다. 26년도 5월 일부 국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소식인데요. 25년도 26년도 죄송합니다. 26년도 6월달 그 가장 큰 소식은 2월 28일 날 그 트럼프가 이스라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주로 인해서 이란을 침공을 합니다. 이란을 침공을 하고 3월달, 4월달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5월달에 5월 13일인가요, 4일인가요? 그때 이제 미국 그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었고 그 소식은 뭐 뒤에 전해드리고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그 전쟁 범죄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미국의 그 에이펙 유대인 그 친이스라엘계 유대인 뭐 거의 미국을 움직이는 단체죠. 그 단체의 로비에 넘어가서 이란 침공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침공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서부터 그린란드서부터 이란까지 중국의 그 에너지 힘의 원천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뭐 한 이유가 되겠고 또 이 중동에서 이란을 없애려는 이스라엘의 꼬임도 있었고 또 거기에 플러스 숟가락 얹는 게 사우디의 그 전쟁을 원하는 사우디의 로비도 있었고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이고 이렇게 이제 이 중동에 패권 다툼이 있었고 또 이제 크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중국 에너지 차단, 베네수엘라, 뭐 파나마 운하, 또 그린란드, 그 다음에 이란 이렇게 다 성공했는데 이란에서 지금 부딪혀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이란은 그냥 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심리전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전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 흑색 성전을 많이 하죠. 대부분 다 이제 그 과장된 그 전술이다. 트럼프가 하는 건 거의 과장된 전술이죠.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국제 시각을 좀 중동 이란 전쟁 시각을 바라봐야 되고 그 전쟁이 길어지고 미국 내에서 반발이 세지고 결국에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 뭐 이런 데서도 반발이 세지고 또 11월 달에는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트럼프는 말을 많이 하죠. 뭐 취임 전서부터 25년도 1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24년도 뭐 10월 달서부터 뭐 연준 뭐 파워로장 갈구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말이 많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 그러고 뭐 그 말을 많은데 그 지금 와서 보면 빈 깡통이었다.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결국에는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패하고 있다. 언론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 바레인, 쿠웨이트, 또 UAE 이쪽에 있는 미군 부대들 뭐 완전히 뭐 쑥대밭이 되고 여러 명 죽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란만 그 피폭당한 그런 사진만 나오는데 그 알자지라나 이런 데서 보면 미군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미국이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 그래 지금 이스라엘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전쟁 범죄자죠. 트럼프가 그랬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미움을 네가 다 받고 있다. 너는 전쟁 범죄자다. 범죄자를 살려줬더니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방송에나 뭐 언론에 나오는 거니까 이면을 따져보면 그러고 뒤에 가갖고 둘이서 쌈마쌈바 하고 뭐 히히덕거리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또 이런 상황이 됐다. 트럼프가 난처한 상황이 됐죠. 미국이. 무력으로 그 이란을 폭격을 했지만 가장 큰 힘은 미국의 큰 힘은 소프트 파워, 민주주의의 최고고 맏형이고 세계 경찰 이거 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다 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가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이 됐고 뭐 중간 선거도 있고 뭐 상원도 있고 뭐 관세 전쟁 작년에 했던 거 다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5월 중순에 트럼프가 원래 4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그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 일기 때는 뭐 거의 뭐 초호화식으로 환영을 중국 시진핑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레이드가 낮은 수준의 약간의 그
별로 반기지도 않는 그런 정상회담을 하고 온 것 같고, 트럼프는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받은 거 다 버리고 왔죠. 두 나라 간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다. 벌어져 있는데 이란 전쟁이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이런 거를 통해서 트럼프의 입지가 굉장히 그 중국 시진핑에 비하면 약화돼 있고, 뭐 구걸하러 가는 그런 아프리카 그 대통령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왜 선진국에 가갖고 유럽에 가갖고 구걸하는 그런 정도의 이미지상으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나. 미국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스트롱, 강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굴종 외교. 일본이 왜 미국한테 하는 그런 이미지의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뭐 장관들, 차관들서부터 실무진 간에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 협의가 끝낸 상황이었는데, 트럼프는 이란 전쟁 뒤에서 중국에 좀 해달라. 전쟁이 이제 끝나게 해달라. 이런 상황이 됐고, 중국도 뭐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뭐 이란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한 것 같고, 또 저 뒤에 있는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도 계속 길어지고 안 끝나고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쪽도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아니 자기네 뭐 중국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중국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 중국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남의 실수를 간섭하지 말아라. 그대로 놔둬라. 스스로 그 망한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투키메데스의 함정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스스로 패권국은 스스로 망한다. 미국이 패권국이잖아요. 그런 느낌.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드러났잖아요. 그 G2 세계 그 탑 클래스에 있는 미국과 중국이 회담을 하는데, 미국의 위치가 어디고 중국의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게 다 드러났고, 그 전에 재무장관 베센트하고 그 중국의 재무장관이죠. 허리펑이라는 사람이 그 한국에 그 와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이제 회담을 했어요. 조율 회담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만나고 갔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한국이 왜 나왔느냐, 이게 좀 의문사항이었나. 우리나라가 가진 힘이 지금 가장 큰 게 뭡니까? 에너지가 HBM이잖아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으로서는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이걸 중국에다도 팔면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곱하기 2가 더 되죠. 근데 미국은 지금 HBM을 못 팔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괴물 반도체니까 중국의 AI를 못 풀어주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저기까지 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끼지도 못할 자리에 낀 거 자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뭐 천정을 하늘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한 실적이 뒷받침돼 있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에서 그 반도체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 필요하다. 미국이 AI 전쟁을 중국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엔비디아 데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은 엔비디아 젠슨항도 지금 한국에 오늘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인들 만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AI가 발전을 하려면 엔비디아 블랙베리라든지 루빈 이런 칩보다도 한국의 HBM이 더 중요하다. 데이터 저장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이런 부분에서 HBM 괴물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한국의 HBM이 얼마나 비중이 크고 중요한 반도체인지를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된 것 같다. 그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가 중국에서 받은 선물을 다 버리고 갔다 그래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고, 표정 보면 순한 강아지가 시진핑의 애완견이 된 것 같아요. 사진 찍고 이럴 때 보면.
뭐 이스라엘 뭐 문명을 없애겠다, 뭐 폭격하겠다, 뭐 씨를 말리겠다, 뭐 이렇게 이란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중국 시진핑한테는 완전히 그 애완견 순한양 이렇게 되고 느낌 자체가 그러고 나서 뭐 시진핑은 그 러시아 그 푸틴 불러가지고 정상회담 하고 이번에는 또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녹록지가 않다. 우리나라 주변 정세가. 다음은 그 AI 때문에 갑자기 주식 그 미국에서는 재작년 24년도서부터 뭐 AI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챗 GPT가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AI가 이제 이슈가 되고 또 그거를 구동하는 칩인 그 엔비디아 그 뭐 H200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나오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그 미국 그 시총으로는 미국 1위죠. 전 세계 1위죠. 4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애플이 1.7조, 2조 달러 좀 안 되고 작년도까지 25년도까지는 25년도 말에 25년도 초까지는 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 HBM 때문에 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오지도 않았죠. 우리나라 오지도 않고 뭐 챗 GPT 그 오픈 AI 샘 올트만이죠. 그 친구는 와가지고 뭐 AI 데이터 센터를 하고 뭐 투자를 받고 삼성 만나고 하이닉스 만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HBM 가져가려고 엔비디아 그 젠슨 왕이 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작년 서부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삼성 뭐 현대차 뭐 성수동에서 뭐 그 저기 뭐 깐부라 그러고 치킨 먹고 가고 치맥 먹고 가고 그러더니 올해는 또 뭐 LG 이렇게 해갖고 여러 그 우리나라 그 그룹에 회장단 만난다고 하면서 오고 대만에는 자주 갔었는데 우리나라 뭐 언급도 안 했었는데 작년서부터 막 언급하고 카이스트 그 김정호 교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엔비디아 이제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메모리가 비율을 다 잡아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오지. 또 우리가 저 AI 하면은 이제 컴퓨터로 뭐 또 아니면은 뭐 모바일 핸드폰으로 뭐 저기 인공지능 AI에 답하고 뭐 챗GPT 깔고 제미나이 깔고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실물에서 피지컬 AI라고 그러죠. 로봇 그거 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피지컬 AI잖아요. 로봇 쉽게 얘기하면 그 로봇을 구현하려고 우리나라 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미 한국은 다 하고 있네. 그래서 GPT를 한국에다 많이 팔려고 하기도 하고 한국이 사기도 하고 구하기 힘든 거니까 GPU를 한국의 중요성을 뒤에 인식했다. 그래서 언급도 없던 대한민국에 갑자기 뭐 치킨 먹으러 오고 삼겹살 소주를 먹으러 오고 하루도 아니고 뭐 며칠씩 입고 가려고 하고 이런다. 피지컬 AI 가면 삼성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괴물 칩들이 지배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엔비디아 젠슨왕이 여기 뭐 하려고 오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뭐가 이쁘다고? 옛날에 언급도 안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요즘엔 뭐 CPU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컴퓨팅의 그 파워가 제일 중요하다. AI에서는 그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피지컬 AI가 굉장히 중요하다. 로봇이. 그래서 그걸 갖춘 나라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많이 온다. 한국에 올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피지컬 AI는 이제 로봇이죠. 로봇. 우리 기존의 AI는 이제 컴퓨터나 뭐 모바일,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구동이었다면 피지컬 AI는 로봇에서 돌아가는 건데 이제 이게 앞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될 거다. 이래가지고 엔비디아가 파트너들하고 이 시장을 개척하려고 우리나라에 많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방 뭐 엔비디아 얘기도 했지만
반도체 지금 뭐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반도체 AI 부분에서 사이클이 언제 갈 거냐. 오늘도 뭐 저 미국에서 마이크론 뭐 떨어지고 브로드컴이 실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좀 안 좋아지고 저 장외에서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삼성도 오늘 좀 떨어지고 하는데 또 소부장 쪽으로 많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주식 주가가 너무 올라서 뭐 외국인들 그 리밸런싱 때문에 그 이익을 그러니까 익절이죠, 익절 비중 그 조절 문제 때문에 익절을 하고 돈이 이제 나가고 그래서 환율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인데 반도체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반도체 부분하고 AI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국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젠순왕이 와가지고 한국을 자꾸 오고 며칠씩 있다 가는 이유가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컴퓨터나 모바일 핸드폰 안에 있던 이런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는 AI들, 로봇, 피지컬 AI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먹거리고 그걸 잡아야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거다 해가지고 한국을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또 괴물 칩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우주로 간다 그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먼저 한 거를 지금 시장을 구글이 한 것, 애플하고 구글이 한 것처럼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하고 스페이스 X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그 구글이 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로봇의 피지컬 AI의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그 D램 반도체, HBM 괴물 반도체는 앞으로도 뭐 중국의 뭐 제품 뭐 증산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걔네들은 뭐 레거시 쪽이니까 이 시장이 커질 거다. 이래서 젠슨왕이 이렇게 왔고 한국의 D램, SK나 하이닉스나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주가 올라가는 게 실적이 올라가는 것만큼 주가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저기가 된다면 오늘처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좀 눌러 잊어져 있을 때 약간 뭐 5% 10% 빠질 때 좀 해가지고 하고 사놓고 좀 여유가 되시면은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에 나눠서 사고 저처럼 삼성 그 코덱스 삼성 그 그룹 그 ETF가 있어요. 이런 거 ETF 그룹주들 또 제가 저번 주에는 이제 두산그룹 그 에너지 문제 때문에 뭐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또 두산 전자도 있고 뭐 두산 테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산 그룹주도 저번 주 한 10일 됐죠. 저번 주 전이니까 10일 정도 전에 매수를 했고 요즘에는 뭐 비중을 그 개별 주식도 있지만 ETF도 뭐 한 20% 정도는 그룹 ETF 정도 이렇게 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올랐어요. 그 두산 그룹주도 그 두산 그 로보틱스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고 두산이 좀 포트폴리오가 좀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많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LG도 요즘에 이번에 많이 올랐는데 LG는 뭐 좀 그렇고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이슈가 뉴스에 나오기 전에 미리 조금 사놓으면 이익이 나는데 뉴스에 나오고 나면 엊그저께서부터 LG하고 빠지잖아요. 네이버도 빠지고 미리 이제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면 팔아라.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젠순왕이 방한을 했고 뭐 LG, 네이버, SK, 두산, NC 또 처음으로 입국해 갖고는 그 게임 하는 그 유명한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게이머 그분 만났다 그래요. 그분을 만났고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에 이제 AI 중에서도 지금 추론이라든지 이런 제미나이 이런 게 아니고 휴머노이드 쪽에 그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와서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온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1년 만에 우리나라가 AI 분야 쪽에 SK 하이닉스 HBM만 들어간다 그래갖고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삼성 들어가죠. 지금 또 삼성 HBM하고 이게 어마어마해죠. 용인에다가 지금 삼성 팹을 어마어마하게 짓죠. 또 SK도 용인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짓죠. 삼성은 또 평택 사업장에 또 어마어마하게 거의 다 지었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ETF가 있어요. 반도체 디램 ETF 우리나라에 네이버에 치면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해 놓으면 나쁘진 않다. 뭐 영원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뭐 100만 원 산다 그러면 30만 원 사고 또 좀 지나서 한 일주일 있다 또 떨어지면 또 30만 원 사고.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산에만 이렇게 올라가듯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왜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큰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하고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좋아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힘 받아서 뭐 다음 사람이 사주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근데 이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좀 떨어질 때 조금씩 사놓으면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인가요? 이게 ETF에 있는 그게 ETF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삼성이 노조가 있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뭐 현대나 기아나 뭐 다른 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임금 협상이라든지 노조가 있어갖고 근데 삼성은 원래 비노조 기업이잖아요. 근데 노조가 생겨가지고 이제 요번에 1분기에 하이닉스가 37조 거의 뭐 한 5년 이상 벌 거를 그냥 한 분기에 3개월 만에 버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삼성은 57조를 벌었잖아요. DX 부분만 해더라도 50조 이상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번 거죠. 곱하기 1년 영업이익 곱하기 4를 하면은 그것만 해더라도 200조가 넘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만. 어마어마하게 번 거죠. 그래서 노조들이 직원들이 좀 해달라. 하이닉스도 뭐 5억, 4억씩 받는데 삼성이 돈 안 주면 안 되지 않냐 해갖고 했는데 다행히 체결이 됐고 6억 성과급에 PS 6억 정도 성과급 나오고 뭐 대출 5억 주택 자금 지원 대출 저금리로 5억까지.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하이닉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반도체 인력을 회사들이 돈을 직원들 다 스카우트 해가는 거죠. 삼성이 몇십 년 동안 길러온 직원들을 또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들을. 그래서 테슬라도 반도체 한다 그래갖고 한국 젊은 인재들이 미국으로 와라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빼가잖아요. 중국으로 어마어마하게 가서 중국에서 지금 메모리 업체들 그런 반도체 회사들의 직원이 돼버리고 이래 인력 유출이 심하니까 기술 유출이 다 넘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해줬다. 근데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사이즈의 이익을 내는 반도체 회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삼성도 그만큼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거 아닌가. 우리 같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은 해주면 안 되느니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만한 이익을 냈으면 당연히 제일 먼저 직원들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벌었고 앞으로 더 벌면 더 해줘야죠. 물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선 회사가 돈 많이 벌면 직원들을 당연히 챙겨주고 그래야 인력 유출이 안 되죠. 언제까지 지금 3교대 해갖고 24시간 돌리고 해가지고 직원들 암 걸려서 죽고 해고 그러면서 미국 따라잡고 이거 옛날에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돈으로 다 보상을 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 미국 시스템 반도체 업체나 이런 데서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구글이나 이런 데는 그냥 한 팀을 그냥 몇천억씩 주고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치열한 그런 전쟁터가 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AI 때문에 전쟁, 총 한 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술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패권을 잡는 거니까. 전쟁하고 있는데 그거 인건비가 얼마니 1억이니 2억이니 몇천억씩 주고 데려가고 있는데 그런 사이즈 그렇게 버는 같은 사이즈가 됐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6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60억이 됐던 직원들한테 해주면 직원들이 해외로 안 나가고 다른 회사로 안 가잖아요. 다른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일본의 그 키옥시아 거기서도 그렇고 틈만 나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인력 잡아가려고 지금 스카우트 해가려고 지금 몇십억씩 주고 해간다 그러는데 그건 뭐 6억이 아깝습니다. 최고의 인력들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엊그저께 6월 3일 날그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또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한 14군데인가요? 이렇게 했고 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뭐 옛날에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 그 국민의힘이 이제 뭐 거의 다 전국을 대표를 했었는데 전국을 빨간 물결로 빨간당이라 그렇게 빨간 물결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이재명 그 지금 현 대통령이 되면서 파란당이 이제 반대로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 그 빨간당 시장 그 오세훈인가요? 걔가 됐고 부산에서는 또 희한하게 수도권에 나오면 그 명함도 안 되는데 부산에 이제 국회의원만 되면 되니까 대구는 뭐 제외하고 또 특이한 게 뭐 원래 그러니까 그 군사 쿠데타 그 본거지잖아요. 성지잖아요. 강원도에서 또 특이하게 그 동네도 빨간당인데 시골이고 빨간당인데 요번에 또 정무수석했던 우상호 씨인가요? 그분이 뭐 도지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쪽은 그래도 한 빨간당이 한 40몇 프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이게 우리 그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자꾸 그 보수화가 되는, 우익화가 되는 거, 일본처럼 제가 요즘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다음에 쿠데타 일으킨 지 6개월 후에 선거를 했는데 거기서 쿠데타 일으킨 당이 투표율이 46%가 나온 그거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 연령대 비율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거의 70%가 나왔고 빨간당이 그리고 현 대통령인 사람 파란당은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60대 이하에서 그렇게 나오고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제가 그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요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서울이 젊은이들이 이제 집값이 비싸지고 생활하기 어렵고 직장도 많이 없고 다 여기 경기도 뭐 제가 얘기하잖아요. 판교, 그다음에 수원, 동탄, 평택, 천안, 밑에 그 청주, 대전 이쪽으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직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이쪽에 다 있고 그러니까는 이 젊은이들이 그다 또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투표율이 많이 높지가 않잖아요. 이게 연세 많으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대단한 권리인 양 그 가가지고 그냥 투표하시고 근데 그분들은 거의 빨간당이잖아. 이 젊은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파란당이고 70%가 그 작년에 그 25년도 6월 달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저희 50대나 60대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는 그거지. 젊은 사람들은 이 정치라는 게 70대 넘은 노인들을 위한 정치보다 경제 활동을 하는 그 20대,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을 위한 정치가 돼야지. 이번 지방 선거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다. 다행히 그 경기도지사는 뭐 파란당의 그 추미애 의원인가요? 그 법사위원장 했었던 분이 됐고 인천시장은 빨간당 유정복에서 파란당 그 박찬대 그분인가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하시던 그 사이였던 그분이 된 것 같고 옆에 김포도 요번에 파란당이 됐죠. 검단 신도시도 파란당이 됐고 그 다음에 요번에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서울의 그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그거 원제 때문에 그 요번에 좀 기존의 빨간당의 오세훈 그 옛날 시장이 요번에도 시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당이 되는 그 성남시장, 분당에 있는 성남시장도 빨간당이 됐고, 용인시장, 수지, 기흥 이쪽에도 빨간당이 됐어요. 다 규제로 묶여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의 영향이 선거 이번에는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린다 만다 그러는데, 또 일본이 지금 현 여자 총리, 그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자 총리 막 웃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엊그저께 안동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가고, 그분은 이제 요즘에 전 세계적인 추세가 국가 자본주의라 그래갖고, 중국처럼 국가가 기업을 막 키우고 성장하려는 그런 에너지를 뿜어내잖아요. 돈을 풀어갖고. 그러면 인플레가 어느 정도 나더라도 성장률이 더 높으면 된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돈을 많이 푸는 그런 게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OJ 일본 은행이 총재가 금리를 인상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막고 있잖아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기준금리를. 우리나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그저께 임명이 됐는데 이분도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은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페드 새로운 케빈 해시 파월 후임 그 사람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상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채 가격이 갑자기 10년물, 30년물이 일본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팍 올랐죠. 국채 가격이 10년물, 30년물이 오르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 조정하는 금리라서 우리 모기지 대출하고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모기지 대출이 많이 오르고 최근에 금리가 올랐을 거예요. 모기지 대출 우리나라도 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플레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일본은 왜 30년 동안 디플레였잖아요. 지금 중국이 디플레잖아요. 디플레 어떻게 보면은 디플레는 약이 없는데 인플레는 성장을 국가가 더 돈을 풀어서 성장을 하면 되고 공급 측의 인플레냐 수요 측의 인플레냐 근데 공급 측 인플레잖아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금리를 지금 인상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음은 뒤에 이제 검단 신도시의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지만 지방선거 우리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참 딜레마예요. 제가 보면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뭐 주식시장은 많이 좋게 살아나 있고 좋은 환경이 됐고 정부가 또 뒷받침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러는데 부동산 시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번 주에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공급이 너무 없다. 서울은 공급할 데가 없잖아요. 뭐 조그맣게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크게 옛날처럼 뭐 위례 신도시 또 한강 신도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사 신도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동구 재건축 엄청 해야 되는데 없잖아 땅이. 그러니까 조그만 거 뭐 역기지창 뭐 용산 뭐 조그맣게 태는 골프장 뭐 이런 거 그거 언제 할지 어떻게 앞으로 해도 10년 20년 걸리는데 그거 공급 대책으로 내왔자 아무 소용없고 결국엔 공급이 없어서 지금 시간 지나니까 또 신고가 나오잖아요. 강남 3구서부터 그것 때문에 또 서울시장 못 됐고. 다음은 대출 금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고 미국도 동결했고요. 일본도 동결했습니다. 7월 달에 인상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또 일본도 인상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부에서 누를 것 같고 미국은 지금 올해 안으로 또 이제 인하 기조가 아니고 인상 기조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금값이 좀 안 좋고 비트코인이 안 좋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담대도 지금 금액이 조금 올랐을 거다. 관세 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12.5%인가요? 더 때린다 그러잖아요. 불법 노동 뭐 이런 거 한다고는 해는 나라고
그 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만들어 갖고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관세 때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존에 15% 있잖아요. 15% 있고 자동차 관세가 25%인가 될 거예요. 현대기아 그 미국으로 가는 게. 그 부분은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그 대법원에서 그 위법 판결이 돼서 원인 무효가 돼 버렸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요번에 11월 달에 미국 그 중간선거 하고 나면 그때 이후에 아마 기업들이 다 돌려받을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힘이 좀 빠지면. 그렇습니다. 환율이 이제 여기 있지만 환율이 지금 1540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1470원 뭐 전쟁 전에도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가 제가 예상하기에도 삼성이 하이닉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좀 뭐 2천억 달러인가 이렇게 되고 한 달에 막 한대는데 환율이 이렇게 되는 거는 또 갑자기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외국인 애들이 이제 익절이죠. 이익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비중을 줄이고 그걸 리밸런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주식을 팔고 돈으로 환전해 갖고 미국으로 가는 거고 또 그런 게도 있고 우리나라가 또 미국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투 그 서학개미라 그러죠. 투자하는 그런 저기도 있고 많고 그래서 환율이 지금 불안정한데 가장 큰 이유는 일본 때문이죠. 일본이 지금 돈풀기를 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사나의 그 뭐 여자 총리 그 사람이 일본은 지금 너무 좋잖아요. 인플레가 생기는 게. 왜? 30년 동안 디플레였잖아. 인플레가 소원이었잖아. 아베 때.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급 측 인플레라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수요 측 국민들이 소비가 많아갖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인플레가 생겨야 되는데 그래도 돈을 푼대잖아. 약 엔화로 가니까 우리나라 거기 그 상관관계 우리나라 원화하고 일본 엔화하고 상관관계가 거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저기가 약해져. 일본이 그거 강화한다고 미국 눈치 보면서 돈을 한 800억 달러 정도를 풀었대요. 올해만.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그렇게 풀었는데도 안 잡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푼다고 잡힐까요? 잡힐 가능성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조금 하는 척만 하고 있다. 근데 그 환율이라는 게 그 동전의 양면이 좀 수입하는 물건에 인플레 비싸게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좋은 면도 있다. 이게 이번에 HBM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차에서 수출하는 게 싼 가격으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런 부분도 있다. 공부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원유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유는 유가가 지금 전쟁 때 110달러, 100달러 이런 사이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이란하고 트럼프가 뭐 휴전하니 뭐 원화한 목소리를 내고 이러니까 트럼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거의 이제 뭐 종전 타결 합의가 되려는 모양이다 이런 게 있어서 유가를 자세히 보면 유가가 내려가면 그 에너지가 큰 거고 유가가 다시 튀면은 그 에너지가 약한 건데 유가가 다행히 떨어져서 100에서 110달러 가던 게 지금 오늘 93달러네요. WTI가 93달러 정도. 그 요즘에 조금 2,000원에서 한 1,900 얼마 이렇게 그 주유소의 경유가 휘발유 값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안 좋다. 왜? 비축유를 많이 풀어서 견뎠는데 이제 비축유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다시 사야 돼요. 사서 채워놔야 될 거 아니야 비축유를. 근데 지금 이란 저 호르무즈는 아직까지 소식이 깜깜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은 가격은 뭐 지금 거의 보합세고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은 금은을 매수하기는 좋다.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항상 떨어져 있을 때 사놓고 기다려야죠. 투자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은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 그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산업용 수요가 은이 엄청 좋은데 그리고 금도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폭락했죠. 그래서 지금 MSTR 그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미국의 회사가 있어요. 그 지금 갖고 있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비트코인 그 가격이 안 좋아서 떨어졌으니까 절반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고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금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조금씩
팍 매수하지 말고 최소 세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뭐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또 인플레 때문에 그 장기물 채권 가격이 많이 좋아서 뭐 한다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보다는 동결적으로 있다고 보면 그래도 채권에서 어느 정도 주식에 있는 시장에 있는 돈들을 흡수해 가려고 하는데, 그 AI 에너지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잖아요. 근데 과연 금리나 채권이나 인플레가 AI 시장 이 투자를 막을 수 있을까?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거를 우리나라 그 반도체가 돈을 이쪽에서 벌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하는데 뭐 빚이 어디 있고 총동원 해야죠. 미국 애들 그러잖아요. 테크 기업 그 뭐 팔란티어나 뭐 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얘네들 그래 총동원 해라. 전쟁하고 있다. 중국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조금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거 좋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S&P도 지금 계속 AI 올라가는 게 지금 M7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시장도. S&P도 ETF로 S&P 해놓는 것도 괜찮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요번에 엊그저께 브로드컴 실적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꺾이는 거 보고 나스닥이 조금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우가 좀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오시고, 지수를 좀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면 좋고, 여러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또 AI 반도체, AI, 뭐 구글, 제미나이, 오픈 AI, 엔트로픽, 클로드, 요 부분. 요 말씀 드리려고 그랬고, 6월 12일 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쩌면 조금 빠지는 것도 그쪽으로 자금이 몰려가기 때문에 이걸 빼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스페이스X 다음에는 그 다음에 AI에서 오픈 AI를 제치고 챗 GPT를 제치고 클로드, 얘네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상장 심사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상장을 하겠죠. 오픈 AI는 올해 말에쯤에 하고, 클로드가 지금 상장을 하는데, 지금 요즘에 오픈 AI를 꺾고서 더 매력이 있는 회사로, AI 회사로 나오고 있는 조금 상장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주식이 다른 분야에서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가장 큰 시장인 채권 시장에서 빠진다 그러면 또 채권금리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상장은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스페이스X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매력적이진 않은데,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거다. 우주에다 하든 뭐에다 하든 HBM 들어가야 되니까 AI 한다 그러잖아요. 지들끼리 뭐 구글하고 뭐 오픈 AI하고 싸우고 뭐 클로드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그거는 어쨌거나 엔비디아 HBM, 우리나라 HBM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GPU라든지 이런 거. 반도체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 좋은 주식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놓는데 많이 안 사. 한 5주만 사놔. 그 다음에 이 주가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른다 그래갖고, 좋은데 공부해보니까 좋아. 그럼 3주 정도만 사놔요. 그 다음에 통장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계좌에다 넣어놓고 있으면, 이제 오늘 어제서부터 삼성 막 떨어지고, LG도 떨어지잖아. 네이버도 떨어지고. 그때 한 3분의 1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일주일 있다 또 떨어진다고. 올라가다가 이익을 내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럼 또 떨어지잖아. 그때 또 3분의 1 사고. 이런 식으로 급하게 담배들지 말고, 또 잊어버린단 말이야. 처음에 3개를 안 사면. 그런 부분에서
팔 때도 세 번에 나눠서 팔고 어느 정도 올랐으면 그 정도 한번 팔고 그 다음에 투자한 돈 회수 해놓고 현금화 해놓고 하고 너무 좋은데 또 내가 팔았는데 나중에 너무 떨어지더라. 그럼 또 들어가 보고 그것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한 일주일 이상씩 이렇게 보고 조정이 매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도 안 그랬어요. 급하니까 막 사고 막 덜썩 잡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비싼 자리에서 샀더라고. 이익이 안 나죠. 오랫동안 가도. 시장도 안 좋았었는데 그때는 뭐 잘 나가봐야 뭐 조선, 조방원이라 그랬죠. 원자력. 지금 AI잖아요. 지금 그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공부한 바로는 30년까지는 끄떡없이 간다. 근데 그 이후에 가면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돈 갖고 삼성이 하이닉스가 뭘 할 거냐. 이 사람들이 AI 할 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가는 거를.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오지만 결국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우리끼리 뭐 하자 이런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 1, 2, 3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해놓는 게 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유 소장이었습니다.